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저희가 진료보조학 5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평가와 관련돼서 맨 마지막에 정밀신체 검진을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정밀신체 검진에 대해서 강조하겠는데, 이 방법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검진을 다시 한번 말 그대로 정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강조했던 것처럼, 시간이 허락할 때에만, 허용될 때에만 시행하면 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굳이 꼭 급한 환자에게서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방법. 꼭 해야 되는 환자 평가 방법은 아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환자들에게서 단순하게 눈으로 보고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방법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환자에게 발생한 문제들을 캐치해내는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 문진입니다. 요거는 환자평가라는 과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건데요. 말 그대로 환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처럼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코코 찌르듯이 아프냐, 누가 누르듯이 아프냐, 심장이 아프냐, 숨 쉴 때 아프냐, 걸어 다닐 때 아프냐, 허리가 아프냐, 이런 것부터 해서 다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오비큐얼 ST라는 것이 있는데, 언제부터 아팠냐, 네가 아픈 정도를 표현했을 때 1점에서 10점까지 중에 몇 점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통증의 강도가 10점에서 1점 사이라면 몇 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느냐, 통증이 어디로 퍼지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 그 요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가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피큐어 ST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무엇을 할 때 아픈지까지 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이 문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알러지가 있느냐, 먹는 약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다 모두 문진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샘플이라고 하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즌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눈으로 보고 시각을 통해서 진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팔 잘린 거 볼 수가 있죠. 팔 잘린 환자에게 당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죠? 잘린 팔과 함께 흐르고 있는 피. 그죠? 굳이 물어보거나 혹은 만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 눈으로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시즌 안에 들어간다. 여기에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굳이 하나하나씩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순환이 부족하게 되면 이 피부의 색깔이 조금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볼 만한 것들은 여러 가지 손상이 있을 때는 빨갛게 변하는 것들, 그리고 순환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창백하거나, 그러니까 하얗게 질린다고 얘기를 하죠. 손발이 창백하거나 혹은 이제 회색빛깔 혹은 퍼렇게 질리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색증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계곡 같은 데 놀러 가고 난 후에 놀러 갔을 때 너무나 재미가 있어서, 물놀이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계곡물은 차갑지만 장시간 동안 놀고 있으면 입술이 퍼렇게 변하죠. 물론 보라색으로 변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보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입술이 이렇게 퍼렇게 변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청색증의 가장 흔한 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지 전체가 창백지거나 혹은 잿빛이거나 회색빛이거나 혹은 전신적인 변색이 있다면 요거는 심각한 출혈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어야 될 피가 적절한 피가 없고 적절한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혈의 양이 줄어든 겁니다. 부족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신적으로. 나머지들은 앞서 얘기했던 것들은 피가 모자라는 상황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체온 조절 능력에 의해서 혈관들이 이제 쪼그라드니까 그 말초 부위에서만 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변색이 일어난 건데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은요, 전시적으로 나타나는 변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혈액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나타나는 상황이다, 증상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변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변형의 예를 보게 되면 골절이 가장 변형의 쉬운 예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팔이 원래 이렇게 쭉 펴져 있고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뭐 농구를 한다거나 혹은 무언가에 이렇게 떨어진 거를 막기 위해서 철근이 떨어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팔을 들었더니 팔이 뚝하니 부러졌다라고 했을 때 요게 팔이 꺾여져 있는 상황.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그죠?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아도 골절이겠구나 라는 것은 이해하실 수가 눈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처들이나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눈으로 파악을 하셨으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상처의 깊이를 파악하고 하부의 근육신경, 혈관, 장기뼈에 동반된 손상 가능성을 검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여부조직 손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단원이. 자, 피부를 이렇게 쫙 찢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벌어진 상처가 있을 텐데 그 눈 안에 이렇게 살짝 눈으로 봤더니 여기에 혈관이 보이고 신경이 지나가는 게 노란색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얘는 깊게 연부조직 손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다면도를 보게 되면 이게 뼈고요. 다시 그립시다. 이게 뼈고 이게 혈관들이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뼈고 혈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피부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찢어진 정도는 이 정도까지 찢어진 거예요. 엄청 깊게 찢어진 거죠. 그러면 근육을 포함해서 혈관이나 혹은 신경 등을까지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찢어진 상처를 봤는데 뭐 그냥 깊이도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고 벌어진 상처를 보았을 때 그냥 여기 연부조직만 보인다 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그냥 뼈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혈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뼈가 있고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가 있으면 손상은 이렇게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찢어진 겁니다. 이 부위만. 이게 매우 중요해요. 생각보다 연부조직 손상에서는. 왜냐면 이 환자가 신경이 다쳤느냐, 혈관을 다쳤느냐, 혹은 뼈까지 건드렸냐, 혹은 안에 있는 장기를 건드렸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받아야 되는 치료 정도가 틀려지게 됩니다. 신경이나 혈관 끊어지거나 혹은 인대가 끊어졌다면 이 환자는 수술을 해서 인대를 잇고 신경을 잇고 혈관이 있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다시 원상태로 회복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앞서 맨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처럼 연부조직, 그냥 피부만 어느 정도 벌어진 상태, 찢어진 상태라면 이 환자는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 아는 흔히 꼬맨다고 얘기를 하죠. 이 꿰매는 시술, 봉합 시술만 하게 되면 처치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 이 시즌의 중요성을 조금 기억하실 수 있을 거다. 조금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파악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보실 것은 이제 박해물체, 상처낸 물체를 좀 알아내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오염물체, 그 다음에 박해물체. 이 세 가지 정도는 조금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환자가 칼에 의해서 찢어졌는지, 혹은 뭐 녹슨 쇠, 일을 하다가 녹슨 쇠에 긁혀서
연부들이 피부가 찢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오염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환자가 이렇게 찢어지고 난 후에 넘어지면서 뭐 모래바닥에 굴렀으면 모래가 다 찢어진 상처를 통해서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러워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아니면 요리하다가 베인 거는 뭐 칼 자체 내에도 뭐 더러운 미생물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 모래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수일 겁니다. 세균의 숫자가 훨씬 더 적을 거예요. 그러면 오염 정도는 당연히 앞서 얘기했던 모래 빈군 환자보다는 칼에 베인 환자가 훨씬 더 오염도가 낮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환자가 칼에 찔렸는데 어떤 환자가 칼에 찔렸는데 칼이 박혀 있느냐 혹은 칼이 끼르고 난 후에 칼이 떨어졌느냐에 따라서도 이 출혈의 정도가 좀 달라진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박힌 무치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처치를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이러한 상처를 주의깊게 관찰해서 내 머릿속에 이미지화하게 되면 처치를 다 하고 난 후에 당연히 처치는 지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붕대가 되겠죠. 직접 압박 방법 중에 하나인 붕대법을 시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건데, 병원에 이송했을 때 의사도 상처를 살펴봐야지 이 환자에 대해서 무슨 처치를 할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붕대를 다시 다 풀어야 돼요. 붕대를 다시 풀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응고되어져 있던, 지혈되어져 있던 상태의 혈관들이 다시 한번 출혈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붕대를 풀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손상당한 상황 혹은 상처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뭐 요즘에는 워낙에 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탭으로 찍으셔도 되고, 구급차 내에서 소방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디지털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계들은 그냥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볼만한 내용들은 뒤쪽에 있는 것들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절단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절단 부위를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즉각적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데, 만약 절단 부위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즉시 찾을 수 없는 부분이거나 혹은 확인하는데 찾기는 찾았는데 바로 같이 환자고 이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 때문에 절단 부위를 꺼내가지고 같이 이송하려고 이 이송 시간 자체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먼저 이송을 해주고요. 처치를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추후에 절단 부위를 나머지 한 사람을 현장에 사고 현장에 내버려 두고 그 사람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죠. 나는 먼저 환자가 급해서 병원에 이송시킬 테니 너는 절단 부위를 최대한 찾아서 빨리 찾아와서 어느 병원으로 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얼추 맞고 절단 부위가 살아있으면 이제 한 번쯤은 수술을 통해 가지고 재건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절단 부위가 워낙에 많이 망가져 있고 뭐 신경이나 혈관 등을 다시 이을 수 없는, 붙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절단된 상태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촉진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이제 촉감이라는 이 한문 용어거든요. 만져봐서 진찰한다. 여러분들의 그 환자를 만졌을 때 느껴지는 촉감 가지고 진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만졌는데 뭐 이 부분이 원래 부드러워야 되는데 딱딱하거나 혹은 원래는 이제 평평해야 되는데 볼록 뭐가 튀어나왔거나 혹은 내가 눌렀더니 환자가 아프다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내가 눌렀더니 빠그락빠그락 소리가 난다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촉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상 징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통이라는 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눌렀을 때 환자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아통인 거고, 종창은 여러분들 이제 평평해야 되는 곳에 뽀로 튀어나온 곳이 이제 종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바람은 이제 뼈 비빈 소리라고 아마 신용어가 변경이 됐거든요. 뼈 비빈 소리. 말 그대로 골절된 상황에서 뼈가 이렇게 있었는데 골절로 인해서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손으로 위에서 이렇게 눌러봤더니 여러분들 손을 살짝 눌러보면 뼈가 이때는 지금은 여러분들 다 붙어 있어서 뼈가 연속성이 사라지지 않고 정확하게 잘 붙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때는 연속성이 사라졌잖아요. 끊긴 거잖아요. 하나의 막대기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짝 누르게 되면 이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서 바그락 하는 소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연발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피하기종이라는 말, 그러니까 피부 밑에 피부 밑에요. 공기가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이렇게 차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부분에서 손으로 누르게 되면 공기방울이 옆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터지면서 뽀글뽀글 하고 한 소리가 나겠죠. 물론 이런 소리는 여러분들 귀로 들을 수도 있는데 뽀글뽀글하기보다는 이때는 바글 이런 소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발음하고 피하기종은 그 소리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이제 빠글빠글한 소리가 나거든요.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긴 한데요. 많이 들어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피하기종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그리고 촉진에서 한 번 더 보실 만한 것들은 이제 말처 부위에서의 순환 확인 혹은 이제 감각과 운동 기능 확인 이런 것들도 이제 촉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평가가 있는데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는 점, 환자가 매우 심각한 환자라면 5분마다, 환자가 심각하지 않다면 15분마다 재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치,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환자를 보고 난 후에 현장의 안전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고 환자를 내가 살펴봤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위험하구나 라고 결정을 내리시고 이 위험한 부분은 어떠한 처치를 할 것인지 판단하실 겁니다. 연부조직에서는 대부분 처치가 이 드레싱 혹은 붕대의 처치가 대부분일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부조직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내부에 있는 장기들이나 혹은 중요한 신체 기관들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부조직만 다치는 경우는 그렇게 심각한 환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외부에 보이는 출혈만 지혈시키는 것이 주된 연부조직 손상 처치의 목적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내용을 보실 건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드레싱과 붕대의 처치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드레싱과 붕대를 처치하는 목적은 지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깨끗하게 유지하게 된다라고 보면 유지하는 것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멸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혹은 오염 방지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오염 방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상 부위의 고정이라고 써져 있는데 손상 부위의 고정보다는요, 이 단어보다는 보호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혈은 당연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 요 두 가지는 이제 보호하고 한꺼번에 이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른 손바닥에 OCM의 찢어진 상태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손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손도 계속 씻어야 되고, 혹은 화장실 가서도 손 써야 되고, 핸드폰도 계속 만져야 되고 할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드레싱을 하지 않거나 붕대를 하지 않으면 찢어진 상처에 계속 병균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오염에 노출되겠죠.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목적이 있다. 이 드레싱에 혹은 붕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고정이어 써져 있지만 보호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밴드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많이 사용하니까.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을 비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연고 같은 거 바르고 난 후에 일회용 밴드를 사용하실 건데, 일회용 밴드를 붙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계속적으로 이 다친 부위가 어딘가에서 계속 추가적인 손상을 입을 겁니다.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혹은 손을 움직일 때마다 상처가 벌어지거나 해서 아프실 거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드레싱이나 붕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보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혈, 멸균, 보호 이 세 가지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이것도 계속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가장 효과적인 지혈 방법은 직접 압박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손으로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뭘로 대신하는 거죠? 드레싱 제제를 넣고 그 다음에 붕대를 통해서 이 직접 압박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직접 압박하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지혈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혈이 되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지혈 효과를 불키지 않은 경우에는 지혈대 사용을 고려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출혈 부분을 잘 찾지 못해서 정확하게 지혈 방법이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래서 정확한 출혈 부위를 찾은 다음에 직접 압박해 보시고, 이 직접 압박이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혈되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지혈대 사용을 고려하시면 되는 겁니다. 붕대 사용법은 네,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것 같고, 뭐 여기 쭉 써져 있긴 한데, 뭐 이런 것도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지혈이 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올 건데,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조금 중복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출혈 지점이 제대로 가해지고 있는지 직접 압박이, 그러니까 출혈 지점을 제대로 한번 찾아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드레싱과 붕대가 정확하게 부착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한 겁니다. 출혈 지점은 제대로 찾았는데 붕대를 감을 때 그 위치 정확하게 붕대를 감지 못하게 되면 지혈이 좀 어렵겠다라는 점,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붕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눌렀을 때보다 이 몸 대부분이 신체 일부분 전체를 다 감아버리기 때문에 압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라서 이 지혈의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뭐 수축기압보다 뭐 크진 않지만 하면서 쭉 써져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정확하게 압박 위치를 찾고 그 압박 위치에 과한 압력을 하게 되면 지혈시킬 정도의 힘을 주게 되면 거의 모든 출혈을 멈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강한 압력으로 혈관을 누르고 이런 말이 있는 것은요. 그래서 대부분의 출혈은 직접 압박으로 멈출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고, 직접 압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압자 손상이나 절단 일부 관통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효과적인 직접 압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혈대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무릎이나 팔꿈치 윗부분에 지혈대를 착용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실 만한 것들은 지혈대를 사용했을 때 환자
현장에서의 출혈을 멈출 수는 있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부가적인 위험성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혈대 이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2교시 때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